한 얘기 하나 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기 독일에 취재 갔었는데 독일에 64년도에 박 대통령이 그 독일에 한번 순방하러 갔었습니다. 쿠데타로 잡고 어디에서도 안 불러줬는데 독일에 가서 참 놀라웠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조선일보가 가장 좋은 신문 조선일보에서 2003년 9월 3일자 강천석이라는 분이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 이 부분인데 제가 한 부분 읽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올랐었다. 그 순간 함부른 탄광 광부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차츰 커지던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 목맹 소리로 변해갔고 대한사람 길이 보전하세에서는 울음소리가 가사를 대신해버렸다.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본인도 울어버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부들에게 파고다 담배 50갑을 선물로 나눠주고 돌아가 차에 올랐다. 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리퓨케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줬다. 이게 1964년 12월 10일 서독 루르 탄광지대에서 있었던 일이야. 저희 63년도에 광부들이 파독됐고 66년도에 간호사들이 파독됐고요. 됐는데 64년도에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팩트인데 리퓨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였었냐면요. 독일은 이미 조금 민주화가 돼서 그 대통령이 오자마자 호텔을 그 민주화 인사들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저기 대통령은 다른 데 한 발짝도 바깥에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독재자고 저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만나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명박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탄광에 간 거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합니다. 61년도에 독일에서 전쟁이 일으켰다고 해서 그때 여러 나라에 이렇게 차관을 줬는데 우리나라도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을 그때 받았습니다. 63년도에 광부 갔고요. 66년도에 간호사 갔는데 이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근데 간호사를 보내고 광부들이 가서 피와 땀과 시체를 닦아서 돈을 벌어와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다 불안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만큼 자기가 검소하고 자기를 버려서 우리 경제를 살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따라간 기자들이 그렇게 허황된 그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그때 거기서 통역했다는 사람 배경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불안합니다.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더 이게 뒤틀리고 왜곡됐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취재를 많이 못해서 여기까지. 이번 박 대통령의 당독 성과를 살펴보면은 지난 8일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대통령 내부는 르브케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르브케 대통령은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는 처음인 독일의 최고 훈장 특등 십자 대공 훈장을 박 대통령 내부에게 수여했으며 박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 부처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약 1시간에 걸친 이 역사적인 한독 정상회담에서는 한독 두 나라의 유대 강파와 양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국제 정세에 관해서 기탄 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무명용사 묘지 참배에 이어서 온시와 퀼런시를 방문하는 등 방독 첫날을 바쁘게 보낸 박 대통령은 이날 밤에는 르브케 대통령과 함께 베토벤 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 잠시 바쁜 일정에 피로를 풀었습니다. 음악회에 이어서 박 대통령은 르브케 대통령이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 독일 정부 요인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인 9일 박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독일 수상과 회담했는데 이번 방북 중 가장 중요한 이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공산 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게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르하르트 독일 수상과의 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1일에는 함보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에서는 삼천피드 지하에서 파낸 탄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파고다 담배 등 모국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는데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 대통령의 8일간에 걸친 방독에서 가장 큰 성과로 알려진 한독 경제협조는 방독 중에 차관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차관 총액 1억 5,900만 말크로서 그중 단기 상업차관이 1억 500만 말크이며 재정차관이 5,400만 말크로 되어 있는데 상업차관은 나주비료, 인천중공업, 기계공업, 인쇄용지공장, 광산기계시설 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차관은 중소기업 육성자료에 2,000만 말크, 통신시설 확장비에 1,900만 말크, 부산시 상수도 자금에 1,500만 말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칭 기자라는 주진우 씨를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역겨워합니다. 감히 본인이 기자라고 또 언론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불쾌합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또 언론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주진우의 기자 타령은 그야말로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그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치질을 위해서요. 이번 영상에서 이를 간략히 한번 짚어보죠. 재작년에 주진우 씨의 헛소리 하나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 술집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정권 때, 즉 박근혜 정권 때 본인이 탐사보도 활동을 하는 도중 무서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일이 뭐냐고요? 미행과 거주지 침입을 당했답니다. 미행당할 때는 괴한이 본인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앞에 와서 서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혼자 쓰는 집인데 책장이 옮겨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가수 이승환 씨는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누군가가 주진우 씨의 차에 총을 쏴서 유리창에 총알구멍이 난 적도 있었다고 부연합니다. 재수 씨와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인도 쪽으로 차가 뛰어든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더군요. 여기에 주진우 씨는 밤길에 덤프트럭이 본인 차를 박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면서 자기가 기자 중 가장 크고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이가 없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주진우 씨가 과거에 했던 온갖 거짓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TV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미행, 도청, 거주지 침입 등을 당했고 심지어 차량 총기 저격, 덤프트럭 돌진 같은 암살 위협까지 당했다고 말하려면 하다못해 최소한 물증 비슷한 거라도 가져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을 기자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인간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삼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떠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언론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신빙성을 줄 만한 근거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게 허언증이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이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서 이게 마치 사실이라도 되는 양 동조해주는 인간들은 또 뭡니까? 주진우 씨는 물론 그 옆에서 거들던 가수 이승환 씨, 방송 제작진, 그리고 이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듣고 보수 정권의 일을 간 시청자들 모두 다 반성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주진우 씨의 주장이 허언임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널리고 널린 게 차량 블랙박스고 CCTV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본인 주머니에 있었을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왜 확실한 증거를 안 남겼습니까? 주진우 씨, 당신은 없는 의혹도 만들어내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음모론으로 만들고 소위 뇌피셜을 탐사보도롭시고 떠들어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당신이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집 앞 CCTV 영상, 집 근처 블랙박스 영상, 아니 하다못해 본인 카메라 녹화 영상 하나만 공개해도 대특종이 될 텐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 관계자에 대한 숙청에 미쳐 있는데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자칭 기자라는 사람이 TV에서 이런 허언을 늘어놓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다 괜찮다고 떠드는 거 역겹습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해 비판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진우를 저격했다고 기사도 나갔더군요. 거기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능은 예능일 뿐인데 뭐 그렇게 진지하냐고. 예전에 김재동 씨도 거짓말이 들통나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들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좋아요. 기자라는 사람이 TV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거지만 뭐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시사 프로그램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쇼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MBC에 좌성향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신설된 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주진우 씨와 배우 김희성 씨가 진행을 하죠. 이 스트레이트 3회차 때 오프닝에서 주진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다룬 지난주 방송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는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 출근을 했는데 컴퓨터 책상에 삼성 그만 추적하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삼성의 유착 비리를 추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출근을 하니까 협박 메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 온갖 망상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밥벌이를 해온 주진우 씨 같은 위험 인물한테 협박을 하기 위해서 굳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메모를 남겼다? 그러다 죽습니다라고? 아마도 삼성 관계자거나 아니면 무슨 악의 세력이? 삼류 인터넷 음모론 소설가도 이런 시나리오는 민망해서 못 씁니다. 지상파 방송국 정규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시사 이슈를 다루는 탐사기획 프로그램에서 이런 헛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이 MBC에서 회당 600만 원이라는 출연료를 받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안 좋은데요. 매주 출연하니까 연 52주로 계산하면 주 1회 출연하는 여기에서 받아가는 연봉만 3억 1200만 원이네요. 지방 MBC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리에 협박 메모가 있었다고 쇼를 합니까? 이런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들, 어이없는 허언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주진우 씨는 대학교에서 열린 한 토크 콘서트에 나가서 청와대에서 섹스테이프가 나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탄핵 정국에 박근혜 정부가 만만하다지만 청와대 섹스테이프라니요. 물론 아무 근거 없는 헛소리였습니다. 사드 배치가 최순실의 음모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죠. 본인이 기자로 활동하는 시사인에서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도 뭐도 없고 그냥 뇌내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오고 얼마 후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증이나 후속 취재는 없습니다. 최순실의 음모라면서요. 이런 글을 기사라고 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기자라고 채용해서 글을 실어주는 매체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더러운 불륜 스캔들 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에 관여한 정황도 있었죠. 작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주진우 씨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씨가 김부선 씨에게 불륜 대상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종용하는 글을 봤다고.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 주진우 씨는 김부선 씨에게 이재명을 커버하라는 식의 지시를 하고 심지어 글까지 대필해줬다고 합니다. 김부선 씨에게 좀 억울하더라도 민주진영을 위해 한번 눈 감아달라는 말도 했다고 하죠. 이 증언들에 따르면 진실을 알리는 게 일인 기자가 진실을 덮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위해서요. 너무 역겹습니다. 게다가 주진우 씨는 이와 관련해서 그간 온갖 거짓 변명들을 늘어났었죠. 이런 의혹들이 점점 커지자 해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는데 주진우 기자는 뭘 했나요? 과거 나꼼스 멤버였던 김용민 씨의 입을 빌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른다. 진실을 모른다는 게 진실이다. 이제 와서요. 그놈의 진실 타령하면서 온갖 음모론 제기하며 설치하던 사람이 자신의 그 더러운 면면이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뺌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그나마 근래에 있었던 굵직한 것들만 모은 겁니다.
조진우 씨의 온갖 거짓 선동 논란에 대해서는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헛소리인 게 뻔히 보이는 허언이라도 그 거짓말이 정치적인 자극성만 품고 있으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여론의 자정작용 따위는 없었죠. 이 나라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이 중요하니까요. 다들 진실보다는 그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정치 진영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헐뜯고 욕함으로써 짜릿함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운다는 묘한 정의감마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방송과 뉴스를 원하는 거죠.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포르노. 이거 전형적인 포르노입니다.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쾌감을 주려는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포르노요. 우리는 이런 포르노가 TV 시사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포르노로 돈벌이를 해온 인간이 기자라고 떵떵거리며 정치질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진영 논리에 빠진 이 여론에 쾌감을 주기만 하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아니 믿고 싶어하는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양산되고 있고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연예인,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사기꾼 등등 수많은 양치기 소년, 소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거짓말이 밥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진영 논리가 진실을 삼켜버렸고 포르노 뉴스가 주는 짜릿함에 온 국민이 도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중은 속고 또 속았지만 앞으로도 또 속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손해를 본 만큼 거짓말쟁이들은 자신들의 매명욕과 재물욕을 채워왔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유치원생 꼬마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건가요? 거짓말쟁이들이 그 죗값을 치르고 있나요? 우리는 거짓말과 거짓말쟁이들을 떠받들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 보기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